네, 광고 크리에이티브 트렌드를 반영한 디지털 광고 크리에이티브 전략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목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 소개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디지털 마케팅 프로세스, 컨셉과 크리에이티브는 뭔지, 그리고 크리에이티브와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참고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좀 해볼게요. 저는 변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가톨릭대학교 겸임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고 매드업 시니어 카피라이터 그리고 패스트 캠퍼스의 계열사인 제로베이스에서 카피라이팅 실습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청에서는 중구광장이라는 소식지의 편집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강동구와 함께 스타트업의 마케팅을 돕는 멘토 활동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광고를 전공을 했고 디지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해보기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미디어를 전공하면서 디지털 광고 분야의 역량을 상당히 더 키웠습니다. 이 업계에서는 2010년부터 일을 해오고 있고요. 이 외에도 지금 나열된 이 회사들에서 일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역량들을 키워왔습니다. 특히나 크리에이티브 파트의 업무를 좀 저는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도 관련한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관련해서 함께 업무를 진행했던 기업과 브랜드들을 좀 간략하게 모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신 이니스프리라든지 카카오뱅크라든지 틱톡 같은 브랜드들이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기업들과 함께 마케팅을 전개를 하면서 정말 다양한 디지털 분야 마케팅을 경험을 했고 이렇게 노력해온 저의 역량을 강의를 통해서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본격적으로 디지털 마케팅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마케팅 프로세스를 알아두면 좋은데요. 앞서 다른 강의를 통해서도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저는 이러한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브랜드의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시장이나 경쟁사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팩트북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세상에 나와 있는 자료를 모두 모아보기도 하고요. 이러한 자료에는 통계 자료라든지 언론 자료, 경쟁사의 광고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업의 특성에 따라서도 다양한 마케팅 방향성이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면밀한 조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보통은 이러한 분석 과정에 타겟 분석도 더불어서 하게 되지만 저는 타겟을 따로 분리해서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최근 마케팅 트렌드가 좀 더 사람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서 다양한 상황 분석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소비자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각종 분석 자료를 통해서 타겟을 좀 더 뾰족하고 명확하게 정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들 타겟의 니즈를 분석하고 라이프 스타일을 파악을 하면서 크리에이티브 전략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케팅 목표를 세우고 실행 방법을 계획을 하고 크리에이티브 컨셉트와 전략을 도출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구성한 캠페인들을 진행하고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캠페인 실행 단계에서 단계별 성과 분석을 좀 넣어뒀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실행해서 끝이 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캠페인 진행 과정에서 무조건 그 정해진 대로 캠페인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달성도라든지 방향성 같은 것들이 조금 잘못 설정됐다라고 하면은 중간중간에 좀 조정을 해가면서 캠페인을 실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10% 정도 성과를 달성한 시점, 아니면 성과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고 하는데 시간만 흐르고 있다면 캠페인 진행 상황을 다시 돌아보면서 전략을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점은 사실은 캠페인마다 그리고 산업군마다 차이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어느 시점에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우리가 반드시 캠페인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크리에이티브 전략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알아볼까요? 흔히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구상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좋은데요. What to say와 How to say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즉, 무엇을 말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말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건데요. What to say는 핵심 메시지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메시지와 주제, 그리고 컨셉트를 전할 건지, 그런 것들이 What to say에 해당을 하고요. How to say는 어떻게 전할 것인지, 본격적으로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같은 걸로 정리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앞서서 굉장히 복합적인 분석들을 진행을 했죠. 그렇지만 이렇게 복합적인 분석과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중심 메시지를 정하진 않습니다. 이 말은 다시 무슨 말이냐면 메인 카피라든지 슬로건이라든지 뭐 캐치프레이즈라든지 우리의 중심 메시지를 담고 있는 어떠한 중요한 문장이라든지 키워드에는 하나의 이야기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차별점이라든지 USP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그것 하나만 소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대한 뭐 두 가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나에다 담는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어가면 중언부언이 되고 개념이 모호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뾰족한 메시징을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크리에이티브라는 개념도 좀 모호하게 와닿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원론적인 관점에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리에이티브라는 단어를 좀 정의를 해봤습니다. 크리에이티브는 영어 뜻 그대로 풀이하면 창조적인, 창의적인 또는 창의적인 사람들, 뭐 창의적인 것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흔히 창의력과 관련된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면 거의 대체적으로 크리에이티브를 붙이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뭐 재직하고 있는 그런 제작 관련된 업무 부서에서도 크리에이티브 관련된 팀명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드는 사람들을 뭐 크리에이티브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최근엔 크리에이터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크리에이티브는 한글로는 창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창의라는 한글의 뜻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것들, 그 의견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크리에이티브를 정의하면 새로운 것에 대한 생각과 의견, 곧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없던 것이 반드시 새로운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부분은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빌 게이츠도 인용해서 화제가 됐던 서양의 격언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유래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최근 창의력을 요하는 직업들, 많은 산업에서 흔히 인용되는 문장입니다. 우리가 광고에서 해야 하는 크리에이티브도 반드시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에 없던 것은 반드시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미 세상에 있던 것들을 재조합해서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건 이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이라든지 정보들, 고정관념들을 우리가 먼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알고 이용할 수 있는 전략이 요즘 크리에이티브 전략의 핵심이자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두는 게 무척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타겟 분석을 하기 전에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의 내용을 좀 살짝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 때 광고를 전공할 때 교수님들이 추천해 주셨던 심리학 고전 서적인데요. 여전히 여기에 담긴 원칙들이 많은 찬사를 받고 많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만든 장본인은 로버트 치알디니라고 하는 심리 마케팅학과 교수인데요. 뭐 일반적인 광고는 물론이고 디지털 광고라든지 마케팅의 영역에서 설득의 과정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어느 강의를 하더라도 마케팅 분야에서는 설득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는 일이 결국 타겟을 설득해서 우리의 브랜드를 판매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타겟에게 선보이는 일에 앞서서 우리는 이 아이디어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내부 관계자의 설득을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의 동료들을 설득하고 상급자도 설득할 수 있어야지 캠페인을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본격적으로 세상에 이 아이디어를 선보일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설득하기 용이한 사회적 법칙이라든지 심리학 이론을 근거로 제시한다면 훨씬 설득력을 얻을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광고 업계에서 일을 하거나 마케팅 업계에서 일을 한다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능력의 절반 이상은 설득하는 능력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본인의 의견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피력을 할 때, 그리고 설득을 할 때는 반드시 설득력을 높이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근거 자료로 유명한 원칙이라든지 사례를 인용을 하면 우리 아이디어는 설득력을 충분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세울 때는 이러한 원칙들을 기반으로 아이디어를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설득의 심리학에는 지금 장표에서 보여지고 있는 7가지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사회적 증거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수의 행동이, 다수의 의견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르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마케팅을 진행할 때 대세 효과 같은 것들을 만들곤 합니다. 이게 요즘 대세니 이 제품을 구입해라, 이 서비스를 이용해라. 이러한 메시징을 하는 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상호성의 원칙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이건 가까운 예시로 샘플링이라든지 1+1 전략 같은 것들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호의를 베풀게 되면 사람들은 이걸 되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구매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항상 브랜딩의 영역에서 늘 강조하고 있는 일관성의 원칙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을 설득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브랜드의 중심 컨셉을 잡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지속성을 주면서 계속 브랜딩을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브랜딩의 프로세스인데 최근에는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트렌드를 너무 반영을 해서 브랜드의 중심 컨셉을 잃고 브랜드의 색을 잃어가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일시적으로 트렌드에 좀 반영이 돼서 매출은 올라가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어서 우리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멋진 외관을 가졌거나 단적인 예로 조금 더 잘생기거나 예쁜 사람들, 그리고 매력적인 포인트, 매력적인 아우라가 있는 사람들을 보고 호감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도 호감의 원칙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 끌리는 사람들을 따라하고 싶고 그들이 우리의 대체가 되는 페르소나가 되기도 하죠. 네, 그래서 그런 호감의 원칙이 또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빅모델 전략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희귀성의 원칙은 리미티드 에디션 사례를 통해서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한정된 수량의 제품이라든지 서비스에 사람들은 미친 듯이 열광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은 한정된 수량만 판매를 하는 그런 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전개를 하고 있죠. 이미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오래전에 정리가 되었다라는 점이 사실은 마케팅이 기본을 알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앞서 이 책과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제가 심리학 고전이라는 워딩하고 심리 마케팅학과 교수님, 전문가의 책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이 원칙에 대해서 설득에 당하게 되는 건 권위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전문가의 말이라면 좀 더 의존하고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덧대어져 있는 마지막 원칙은 계정 증복판에서 최근에 추가된 원칙입니다. 연대감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이 원칙은 최근 트렌드로도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우리는 정말 크고 작은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국가라든지 뭐 도시라든지 가족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죠. 우리는 그래서 나와 같은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나를 투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나를 투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나 범죄자에 대해서 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들을 열렬하게 비난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반대적으로 뭐 BTS 같은 사례를 보면 우리와 같은 민족, 같은 국가에 소속된 사람이지만 이 커뮤니티 멤버들이 굉장히 대단한 업적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자부심을 느끼게 되기도 하죠. 이처럼 사람들이 가지는 심리학적 경향성을 좀 파악을 하게 되면 우리가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를 낼 때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학적 트렌드는 매년 새롭게 연구되고 또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러면 여기서 2024년의 트렌드를 간략하게 짚어보면 어떨까요? 네, 2024년에 주목해야 할 트렌드 몇 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트렌드 코리아 2024를 먼저 살펴볼게요. 이 책이 출판이 됨으로써 우리가 연말이 다가오는 걸 정말 실감하게 하고 많은 마케터들은 내년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트렌드 코리아에서 다룬 2024년의 키워드는 드래곤 아이즈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 다룬 소비 트렌드를 살펴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간의 관념 같은 것들이 굉장히 달라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돈보다 더 중요한 자원으로 생각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개인이 원하는 바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다양화되고 정보가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니즈라든지 생활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다중화되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취향들이 더 중요시되고 요즘은 평균의 실종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트렌드가 점점 더 많아지고 세분화되고 오히려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어서 어느 메가 트렌드라는 개념들이 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트렌드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안정적인 컨텐츠 제작에 힘을 쓰게 됐다라는 것들을 스핀오프 프로젝트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기존에 이미 성공했던 영화나 드라마의 것들을 활용하는 그런 트렌드가 좀 눈에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좀 더 도파민에 자극되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쫓고 있죠. 재미를 쫓고 자극적인 쇼폼 컨텐츠들이 주요한 그 컨텐츠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또한 의학하고 심리학이 발달을 하면서 기대 수명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뭐 돌봄 경제, 케어 산업의 발달도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실버 연령층을 고려한 마케팅도 더욱 활발해질 것 같은데요. 이들이 좀 활동하는 영역들도 점차 넓어지고 있고, 뭐 80대, 90대가 돼도 새롭게 뭔가를 배운다거나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개인이 점점 더 중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각자 도생이 일반화되고 있어요. 하지만 혼자 살 수는 없는 세상이죠. 그래서 공동체를, 느슨한 연대를 선택적으로 취하는 사람들이 점차 평균이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송기령 마인드 마이너는 핵개인이라는 신조어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대학 내 20대 연구소에서 만든 Z세대 트렌드 2024에서는 초개인화 시대의 커뮤니티를 강조한 트라이브십을 대표 트렌드로 꼽았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들은 올해의 모든 것만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최근의 트렌드도 중요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트렌드도 함께 알고 있으면 훨씬 마케팅을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뭐 가성비가 진화해서 가심비나 나심비가 되고 소비로 나를 드러내는 가치 소비 그리고 미닝아웃 이런 것들은 이제 스테디한 트렌드가 되었죠.
기업들은 소비자가 원하는 바를 소비를 통해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착실하게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하고 단기적인 아이디어로는 좀 어렵습니다. 기업들은 상생의 아이디어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ESG 경영 같은 것들이죠. 여기서 ESG라고 하면은 여기서 E는 환경을 의미하고 S는 사회, 그리고 G는 지배구조와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지속 가능한 투자의 관점에서 세상에 있는 모두에게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이나 윤리적 가치를 위한 투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뭐 어떠한 부당한 것들을 또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 기업이 많은 이윤을 챙기기 때문에 거기서 사회적 책임까지도 강화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미닝아웃이라든지 ESG 같은 트렌드는 우리가 새롭게 등장하는 트렌드와 더불어서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기업이나 브랜드가 이러한 착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들에 소비자들은 굉장히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나열했던 다양한 트렌드들, 이러한 트렌드들을 접목을 해서 좀 더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소비자의 심리를 파악한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세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한 예시, 좋은 사례를 한번 가볍게 살펴볼까요? 제가 꼽은 대표 사례는 아시아나 항공의 지구를 사랑한 비행 캠페인입니다. 이 캠페인은 제목이 그대로 캠페인 컨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슬로건이죠. 아시아나 항공의 Better Flight, Better Tomorrow를 중심으로 기업의 ESG까지 잘 반영한 좋은 캠페인으로 여기저기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해당 캠페인은 예전부터 희귀동물의 삶의 권리를 찾아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던 아시아나 항공의 히스토리를 엿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동물 운송 전문 기업이라는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를 확고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을 들여다보면 중심 컨텐츠가 되는 유튜브 영상 속에서 다양한 인형으로 대체된 동물들이 비행기에 탑승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방송을 하면서 어떠한 동물들인지 설명을 대체해서 하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 그리고 동물들의 그 신상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정보 같은 것들을 스토리텔링으로 구현을 하면서 캠페인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메시지는 지구를 사랑한 비행이지만 여기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디지털 마케팅 도구로 SNS 컨텐츠라든지 부가적인 이벤트들, 온라인 이벤트 같은 것들을 통해서 동물과 상생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이러한 크리에이티브 전략이 나오게 됐는지 역으로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아시아나항공은 추억을 자극하는, 여행의 추억을 자극하는 캠페인이나 여행의 욕구를 좀 충족하는 그런 캠페인들을 많이 전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비자들의 공감을 얻었죠. 하지만 이러한 캠페인들은 아시아나항공만의 명확한 차별점을 만들기에는 살짝 부족하고, 그리고 현재 아시아나항공이 갖고 있는 위기 상황을 좀 덮기에는 조금 아쉬운 캠페인들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금 약간의 위기 상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살짝 언론사 자료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을 겪으면서 재정난에 놓여 있다는 소식을 들려왔죠. 그리고 대한항공에 합병된다라는 이야기 같은 것들도 언론에 자주 노출됐고, 재정난에 놓여 있어서 기내식이 축소됐다라든지, 승객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든지 이런 위기 상황들에 많이 노출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LCC들, 저비용항공사, 저가항공사라고 불리는 곳들이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소비자들이 같은 항공 코스라고 하면은 저비용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좀 더 많아졌어요. 아무래도 물가도 상승을 하고
가게 그 주머니들도 좀 더 줄어들면서 어쩔 수 없이 이뤄지는 그런 현상인데, 그러다 보니 조금 더 비싼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대형 항공사들은 고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시아나 항공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동안에 굉장히 좋은 우수한 캠페인들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이익이 창출되는 효과는 조금 적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비행기가 배출하는 탄소 같은 이러한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는 환경적 위기 요인도 늘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형 항공사들은 계속 이러한 것들을 조금 무마시킬 수 있는 활동들을 전개하는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이러한 위기 상황을 좀 더 무마할 만한 새로운 트렌드를 발굴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새로운 위기지만 또 기회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반려동물을 비행기에 태울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이 통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할 수 있는 반려동물 비행이 허용이 됐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반려동물로 떠올리는 개나 고양이 뿐만 아니라 새도 함께 비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반려동물과 함께 비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의 반대도 존재를 하고 있어서 명확하게 기회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반대 여론들, 위기 여론들을 잠재울 수 있는 확실한 긍정을 가져가야겠죠. 그래서 이들은 좀 더 강력한 설득력을 가진 스토리를 발굴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은 광고 대행사인 TBWA와 함께 지구를 사랑한 비행 캠페인을 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유기동물이라든지 멸종 위기의 동물들이 비행기 안에서 상생을 위한, 새로운 인생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맞이했다라는 스토리로 많은 사람들의 긍정을 얻어냈는데요. 우리가 앞서 배웠던 설득의 심리학 속에서 사회적 증거의 법칙을 여기에 적용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해 왔다라는 히스토리, 아시아나만의 특별한 히스토리를 알리면서 호의의 법칙까지 이끌어냅니다. 사람들은 이미 이렇게 선행을 해온 아시아나 항공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될 수밖에 없고, 여기서 동물을 운송하는 전문 기업이라는 이미지도 함께 얻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미닝아웃이라든지 가치 소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러한 착한 기업들, 선행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내가 내 가치를 투영하는 소비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한 소비를 하면서 내 가치에 대해서 투영을 하는 것들이 최근 소비자 트렌드라고 앞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소비자 트렌드가 이렇게 달라졌다라는 점을 철저히 분석한 캠페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ESG와 반려동물 비행 허가에 대해서 거기서 교집합을 찾아낸 정말 훌륭한 캠페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구를 사랑한 비행 캠페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크리에이티브 전략의 도출 과정과 실행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건 무엇보다 우리가 다른 것들보다도 사람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할수록 좋은 크리에이티브가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도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최근에는 이미 시장에서 어떠한 이미지들을 조금 형성을 했더라도 그걸 고정관념을 좀 깨고 새로운 고정관념을 입힐 수 있는 그러한 캠페인을 전개하는 경우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가능한 건 소비자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트렌드도 굉장히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시킨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의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그 브랜드의 어떠한 것들을 공고히 세워놓은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리브랜딩 전략이라든지 새로운 마케팅을 통해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틈새 시장을 공략을 해서 전략을 세운다면,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세운다면 브랜드에 좀 더 좋은 효과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람들 심리학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서 더 좋은 크리에이티브를 만드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